또 관세 정책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운명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응의 영역인 거고, 대응이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조입니다. 자, 오늘은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간 트럼프 패닉이라는 네.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이 책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예측 불가능하지 않다, 예측이 가능한 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키워드는 패닉처럼 느껴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닉슨, 과거에 이제 닉슨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는 일기 때 나왔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그리고 이번에 대선 캠페인에 나온 캠페인 내용, 이 내용 세 가지가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맞아 떨어지고 이 정책들을 갖다가 그대로 시행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스트롱맨, 관세맨 이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불안감을 느끼지만 사실상 체계적으로 굉장히 진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기를 해보시면 트럼프에 대해서 두려움만 느끼고 부정을 느꼈던 분들은 투자가 됐던 사업의 비즈니스에서 항상 위축을 보였던 게 일기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알면 덜 불안하고 왜 이러는지에 대한 취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혼날 때도 뭐 알고 혼나야지 다음에 뭘 대처를 하지. 네.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혼나고 그러면은 도대체 뭐 멘붕만 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뭐 트럼프가 1월 20일 이제 취임식을 거행을 했는데 혹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트럼프 2기 정부 100일 후에 그 평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측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200일 중요하고요. 아, 300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2년 딱 넘어갈 전환점. 2년. 네, 그때 절반. 그 지지율이나 이제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기 때 그 2년 지나면서 여론이 50% 부정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정책을 확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론은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인이 아닌 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관세 전쟁,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일단은 중국하고 관세, 이게 이제 수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캠페인에 이미 선언을 하면서 캐나다한테는 뭘 요구할 것이고 뭘 해야 된다, 멕시코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한국한테도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적인 부분을 보이면 이게 그렇게 큰 틀에서의 변동이나 큰 어떤 국가적 체계의 변화는 아니다. 내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번에 그 부분은 강조가 안 되지만 관세를 수순대로 시행을 하면서 이제 나스닥이나 미국의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스닥이 너무 우려하지 마. 사실 인생이 더 중요해. 이거는 미국인들을 위한 거야. 난 미국인을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때 못했던 뭔가 강한 리더십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어쨌든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그래서 안에서는 사랑스러운 대통령이고 밖에서는 약간 두려움의 대상, 그만큼 최적의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미국 경제가 그러면 트럼프의 생각대로 이렇게 점차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나요? 2년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2년은? 예, 2년은.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너무 노후화됐어요. 다리도 네. 노후화됐고 교량도 너무 노후화돼서 토마호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바이든 입장에서 1조 7천억 달러를 10년간 예산을 책정했고 실제로 쓴 돈은 한 8천억 달러 내외 정도밖에 안 쓰고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세율 인하하면은 바로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체력이 점프업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려고 하는 터닝 피봇 시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을 보면 인플레는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2년 동안은 최소한 골디락스는 형성이 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 하시는데 관세 수입이 예상되는 추정치를 제가 계산해 보면은 4년 동안 2조 달러예요. 그럼 연간으로 보면은
약 한 5천억 달러거든요. 5천억 달러 관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이 있어도 이거를 충당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되게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뭐 마치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되게 부정적이고 나빠 보이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 네. 부정의 시각은요, 음. 기회조차도 못 잡게 만드는 시야의 흐릿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 아, 네. 왜 이렇게 유독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있나요? 지도자로서? 잘 하잖아요. 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많이 뺏기고 있다. 우리가 구축한, 우리 조상들이 구축한 이 세계를 갖다 많이 뺏기고 있다. 이런 인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의식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고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우리를 다시 1등 국가로서 그리고 1등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리매김 해주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 강력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적이어야 돼. 근데 그거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다소의 과격함이나 불안함 이런 거는 다소 존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인식의 쏠림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뭐 대외 관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 국무장관이죠. 마코 루비오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어하며 국사적 강압을 통해 인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이렇게 집착하는 건가요? 뭐 그린란드만 집착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뭐. 파나마나도 그 캐나다도 이제 관세 매겼지만 51번째 주로 해라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하는 이 세 지역에 대한 공통점은 자원이 충분하다. 두 번째 해상 운송로서의 그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안보적으로 이 지역을 점했을 경우에는 마치 이제 예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남부 지역을 갖다가 교두보 전략 지역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것처럼 안보적으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이제 탐내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얘기를 또 그러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냐? 미국이 지금 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혼자 끌어가기에는 이제 나를 도와주는 국가들의 그 지지 그리고 그 국가들의 힘이 부족하니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영토가 필요하다라는 반증적인 것이고 그만큼 중국과의 대립구조인 구조에서 뭔가 자신도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충분히 느끼고 있다. 이 트럼프의 철학은 전통적으로 제가 닉슨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한 극보수적인 공화당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제 영국 제국주의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패권 국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의 철학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많은 영토를 거느리고 그다음에 많은 원자재 관련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거느리면서 패권을 유지하는 데라는 그 정통에 출발됐던 철학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회귀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제조업 대사를 임명해서 한국과 전 세계의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 뭐 이런 뭐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제조업 부흥 정책이 어떤 결과를 좀 낳을 거라고 좀 예측하실까요? 이게 이 결과를 낳는다, 뭐 이렇게 부흥 정책을 하면 어떻게? 근데 이걸 우리가 초점을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이 대통령이 새로 오시면은 항상 제조업 부흥 정책을 해요. 근데 잘 보시면 미국은 금융국가예요. 연간 채권을 발행하고 외부에서 이제 금융수지 흑자로 돈을 갖다가 25조 달러 이상의 돈을 가져왔어요. 발행을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25조 달러 이상의 돈을 가져오면은 그게 이제 내부에 다 뿌려집니다. 돈이 다 뿌려져요. 다 돈이 뿌려지면 가게가 돈을 이제 많이 갖게 되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경로로 됐든 결국에 가게는 연간 이제 소득이 거의 22조, 3조, 24조 달러 거기 내외를 계속 넘나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일부는 이제 소비를 하고 일부는 또 저축을 하고 일부는 또 투자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들이 충분히 제조업을 살리려면 24조가 제조업 상품이 다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조업이 막 일취월장 성장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내수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인한테 팔 수 있는 상품, 서비스 말고 상품을 보시면요. 대략
한 5조 달러 내외,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밖에.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금융으로 벌어들인 돈은 많은데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상품의 제조업의 능력과 그게 우리가 그걸 캐파라고 하죠. 그게 너무 작아요. 그게 이미 인프라가 다 해외로 다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는 거를 억지로 끌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부 효과는 있을 거예요. 효과는 뭐냐면은 이제 집중 육성 정책을 펼치는 산업, 예를 들면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당연히 일취월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조업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섬유, 그다음에 의류, 기계, 그다음에 화학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전통 제조업들.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패권 국가고 이제 1등 국가면은 다 잘하고 싶죠. 다 잘하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죠. 왜냐면은 영국이 하나만 고집하다 붕괴가 됐거든요. 영국은 서비스업만 제조는 그 나라 착취액을 그 나라 식민지에서 노동자들 착취해서 하면 돼. 이런 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제 빅테크는 절대 어디 누구한테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뭐 일자리 때문에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최적화된 어떤 전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트럼프 하게 되면 관세 정책 이거 굉장히 우리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 25%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다가도 한 달간 또 보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있나요? 기강 잡기죠. 기강 잡기. 기강 잡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장군이 출정을 할 때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뭘 다지죠? 아군의 내부의 전투력을 더 강화하면서 당신들은 이길 수 있어. 의기를 갖다가 좀 진작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멕시코, 캐나다 입장에서도 거의 수출 중에서 80%를 미국한테 다 의존을 하기 때문에 말을 너무 또 안 들을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USMCA라고 해서 이미 1기 때 나프타를 갖다가 이제 미국 중심의 북미 협정으로 바꾼 걸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요. 그냥 북미에서 생산된 그 상품들 75%를 사용해야지 자동차 생산을 한다. 그 다음에 유제품 관련된 낙농 제품을 캐나다가 미국 시장, 미국 거를 갖다가 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법을 개선한다. 미국의 노동법. 그 멕시코인들이 일자리 뺏는 거 못하게 하고.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북미 전 지역에 미국의 서버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서버의 IT적인 지배력을 갖다가 북미에 다 갖겠다. 잘 보시면 체계 정립하는 거, 교통 질서 정리하는 거에 더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멕시코, 캐나다는 철저하게 북미 기강 잡기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쪽은 방위비예요. 방위비고 우리도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하거나 협상을 좀 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 일본 같은 경우는 1기 때 당선되자마자 아베 총리가 날아가가지고 안보 파트너 협상을 맺어가지고 아시아 국가들하고 다 맺어가지고 우리 파트너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갖다가 이제 골프 치고 있는 트럼프한테 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시하면서 당신이 리더십 발휘하면서 선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경제적으로 계속 혜택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뭐냐? 중국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가만히 좀 있어라 이거죠. 관세를 매기면서 압박을 해서 우리 상품을 많이 사라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심플해요. 농산물 더 많이 사면 되고 기계 더 많이 사면 되는 거예요. 사줘도 그렇게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그래서 종국이 원하는 게 뭔데 위안화 절하를 통한 환율 조작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계속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 불안정성을 일으키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패권 국가는 우리니까 자꾸 그 영역을 벗어나려 하지 마. 위안화 가지고서 국제화 이런 거 하지 마. 1등은 아직 우리야. 넘나들지 마. 이거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네. 네네. 협상과 패권을 위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유신익 박사님 뭐 전공 분야죠. 금융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에 우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또 10만 불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뭐 관세 유예한다고 하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네. 가상화폐 시장 좀 박사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암호화폐 쪽을 갖다가 따로 이제 띄어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나스닥이나 전체적인 금융시장 물론 이제 아직도 갑론을박은 있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달러의 패권,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이제 재정과 국채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에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달러를 뭐 낮추고 비트코인 국가로 만든다, 이런 건 좀 약간 오버된 경향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암호화폐 그 ETF 출시한 다음에 미국 상업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쓰여지냐? 미국 국채 매입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 유동성의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이제 전체 국가 부채를 보면 한 36조 달러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도구적 수단으로 이제 국가적 비축 자산, 전략적 비축 자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회계상 지금 국가의 회계 장부에는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는 아직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어찌됐든 보유를 하고 있으면요, 자산에 안 잡히거든요. 이제 예산이 그 즉시 한도 협상이 안 일어났는데 예산이 잠깐 모질라요. 그러면은 그걸 현금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축 자산의 개념으로서 이제 쓰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추후에는 저는 회계적으로도 상업은행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끔 할 걸로 보여져요. 상업은행들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상업은행들의 유동성을 더 또 원활하게 해주는, 그래서 연준이 뭐 특별히 뭐 우리 그 단기자금 조작 정책이라고 해서 유동성 개입을 해주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덜 해도 되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유동성을 나라 전체적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슈가 좋아서 급등을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제는 그냥 변동은 있겠지만 추세 자체가 그렇게 확확 무너지거나 또 여기서 또 새로운 급등이 너무 빠르게 나오고 이런 거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의 최근에 이제 딥시크죠. 네. 딥시크의 이런 등장이 이런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산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으로?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왔다는 거는 1등, 미국만이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1등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채택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조차도 뭔가 베너핏, 그다음에 가치 밸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기회 요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도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게끔 더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산업의 리더십을 더 가져가야 된다. 그런 측면은 뭐냐면은 이 AI 산업에 대한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로 이제 읽혀지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리더십을 미국은 잃었을까? 그건 아니죠. 딥시크한테 자산 배분에 대한 질의를 해보고 코파일럿에 대한 자산 배분 질의를 해보면 다릅니다. 코파일럿은 자산 배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투자와 배당 투자를 갖다가 다 감안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코카콜라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딥시크는 자산 배분에 대한 질의를 해보면 자산 배분이라 하면 자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그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그 배경 정의를 그대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흉내는 누구나 낼 수 있죠. 지금 뭐 한국도 그 이상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응용과 직접적인 현실에서의 그 적응, 이런 것들이 딥시크가 그렇게 과연 세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 좀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리더십이 그것 때문에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키울 수 있는 이제 경각심의 요인이다, 뭐 이렇게 보십니다. 야, 그럼 이쯤에서 또 금리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연준이 뭐 4.5%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그 전부터 트럼프는 계속 인하를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의외로 이번에 연준의 동결을 또 지지하는 말씀을 또 했어요. 연준을 지지하는, 두둔하는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페드도 금리 인하를 기조를 멈춘 것도 아니고 경제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좀 서서히 하는 것뿐이고 지표를 체크하겠다. 추세 자체가 훼손이 안 됐고 한 번 좀 안 했다고 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비난할 이유도 없고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파월하고 트럼프가 계획에서 트러블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둘은 같은 방향성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하고 뭐 연방 정부하고의 입장은 그렇게 큰 다를 그 스탠스가 없다 이렇게 네. 보십니다. 기준금리가 4.5고 국립금리가 3.5면 미국의 채권 시장 전망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채권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는 할 게 많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채권 부채 한도를 발행을.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만큼 발행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이게 현재 상태에서 금리는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경기를 봐야 되는데 경기가 과연 그러면 안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준금리는 높이 있는데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심리 지표가 나빠지는 만큼 그만큼 시장의 10년물 금리는 빠르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실제 많이 낮췄어요. 그때에 비하면 거의 100bp 이상을 낮췄어요. 근데 금리는 올라가 있잖아요. 시장 금리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은 네. 상당히 제한이 될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채권 투자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렇게 봅니다. 자, 한번 또 일론 머스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새 정부의 자문기구라고 뭐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됐더라고요. 네네. 일단 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테슬라를 밀어줬잖아요. 네. 원래 일기 때도 보시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처음에는 다툼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트럼프가 그 스페이스 X의 그 가능성을 보고서 이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서로의 필요성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주항공 쪽에서의 기능들이 굉장히 국방 안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필요성이 맞아졌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테슬라를 지원하는 방침으로 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손해볼 거 없고 오히려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더 이제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트럼프의 전통적인 공화당 철학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거 유럽식으로 군주제로 부를 갖다가 세습하거나 권력을 세습하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배척해요. 그리고 탄탄하게 스스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자수성가하는 그런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미국인이라는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논리랑 지금 비슷한 거죠. 부자이면서 리더십이 있고 전통성을 지키는 미국인들을 계속 고용을 하고 큰 틀에서 보면 과거에 미국이 했던 제국주의 시절에 미국이 상행했던 그런 정책들이나 사회적 정치적 그 문화들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현 시대에 새롭게 발현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국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정부 효율부 수장 네. 일론 머스크 요즘 뭐 외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협상을 할 때는 보통 정부와 정부끼리 한다고 하지만 협상할 때 이제 그 정부 효율부가 다른 국가의 민간 기업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고 정부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를 다 열어놓는 그 창구 채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연방 정부의 규제 철폐가 일어난과 동시에 규제만 철폐해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규제는 철폐했지만 이거는 항목에 맞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이러면 규제 철폐가 의미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패턴과 스타일을 모두 다 잡아야 되는 새롭게 이제 리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 효율부가 좀 많이 일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산업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이제 기업,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사업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규제가 필요 없고 어떤 정책이 지원이 되어야지 미국의 AI 산업, 반도체 산업이, 신산업이, 우주항공 산업이 잘 될지를 제일 프론티어 입장에서 겪은 바대로 정책을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데 의결 권한을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트럼프의 많은 정책 결정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운명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응의 영역인 거고. 대응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국인들 입장에서 요즘에 이제 내부적인 불안정성도 많고 경기도 내수도 너무 안 좋고 자영업자들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네. 좀 비관적인 패배주의적인 경향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경제가 너무 좀 어렵죠.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길 거고 중국한테 또 관세를 매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또 고스란히 한국에 전이가 될 거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안보 전략 보고서에 보시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제일 패권으로서 국가로서 대의명분상 베트남, 한국 전쟁 굉장히 많은 개입을 했지만 실제로 미국한테 남는 것이 없었다. 그다음에 실리적인 위주의 정책을 할 것이고 우리는 G1이라는 위대한 미국의 1체계는 유지를 하지만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까지 이걸 지키진 않는다. 앞으로는 완벽하게 핵 위협 같은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지키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스스로 지켜야 되고 스스로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조를 해라. 미국이 돕는 만큼 일조를 해라. 이제는 페어 게임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이 안보적으로 1패권 국가를 유지하는 틀에서 세부적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 이 나라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강론적인 정책 철학에 국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방위비에 대해서 양보를 해달라는 얘기고 그게 되면은 축차적으로 봤을 때 산업적으로 이제 두 번째 연결고리를 보면 우리가 사실 AI 클러스터링 우리 뭐 ATP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셈블링부터 테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패키징 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AT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클러스터링에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거의 10% 가까이 육박을 해요. 대만, 한국, 아시아 다 저버릴 수 없어요. 한국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산업적으로 이 클러스터링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칩 동맹을 할 때 일본을 좀 우선순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보셔야 되는 게 이미 트럼프 때 거의 일본하고의 그 안보 협정이 7개가 체결이 됐어요. 미국, 일본 사이버 협력, 안보 사이버 협력, 그 다음에 바이오 협력, 그 다음에 그 군사 연합 훈련 동맹 이것만 해도 뭐 미국, 일본, 한국은 당연히 있고 미국, 일본,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 일본만의 또 그 안보 협정 체계를 갖다가 시크릿 그 협정이거든요. 그게 매년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보를 제일 우선순위하는 패권 국가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동맹이 되고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었을 때는 산업적인 페이버를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응이 뭐냐 결국에는 안보적으로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좀 논의를 좀 많이 거치고 협의의 점을 잘 찾게 된다면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이 AI라는 클러스터링에서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트럼프는 이제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즘에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국의 제약업체들하고의 거래 관계를 물질에 대한 플랫폼, 기술에 대한 것들을 다 차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고 AI 쪽하고 바이오 쪽에서 충분히 또 기회가 올 수 있고 어느 정도 국제적인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협정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한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취할 걸 취득하는 게 앞으로의 우리 성장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대응만 한다면 충분한 우리나라도 이번에 기회가 크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 정책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관세 폭탄의 타겟이 이제 한국이 될 거다라는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렛대가 되겠죠. 뭐냐면은 이제
산업에 전체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안보나 방위비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를 좀 받아줘라는 처음 지렛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1기 때 아베가 이제 안보 관련된 파트너십을 갖다가 트럼프한테 제시를 하고, 도요타나 이제 혼다도 그렇고 자동차 공장들을 미국 내에 건립할 걸 바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직접 투자 FDI를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금액이 늘어나요. 국채 투자는 또 별개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관세를 가지고서 산업에 이제 관세를 매긴 대신에 분명한 요구를 할 거예요. 미국 내에서 보조금 이슈가 있지만 사실은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트럼프가 항상 웰페어 시큐리티에서 뭘 일자리를 얘기하잖아요.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동맹에 있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고 얼마나 협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울트만이 AI, 오픈 AI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왔는데 사실은 투자를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만큼 그 시장에서 기회를 얻거나 같이 협력해서 체계를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만들거나 그런 기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가 무조건 폭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1차원적으로 봤을 때 관세가 오면 우리가 그거를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타협의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우리 박사님 또 이코노미스트시니까 또 이 질문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 네. 뭐 1,450원, 60원 거의 디폴트가 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환율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디폴트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환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프라임 전후로 했을 때는 우리의 대외 자산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수천억 달러 이상 순대외 자산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빚을 못 갚는 데든지, 그리고 외환보유액도 거의 뭐 변동은 있지만 4천억 달러, 4,500억 달러 거의 내외를 갖다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환을 봤을 때 환 숫자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디폴트를 될 수 있다, 막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가중되는 거는 이제 내부적인 정치적 불안정성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뭐 예전에 한번 거론된 바 있었는데 한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제한이 돼요. 물가가 높을 때는 금리를 조절해서 물가를 통제한다는 기능은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축통화 국가들, 그런 국가들과 다르게 발권을 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제한이 돼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보수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의 환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하고 환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동성을 함부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렛대적인 정책들이 잘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금리 정책으로밖에 통제 못하니까 경기가 불안할수록 금리를 낮추면 그리고 미국과의 갭은 더 커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IRS라고 하는 미국이 금리를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의 매력도는 더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이나 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싸긴 하지만 성장의 어떤 패턴들이 너무 강화가 될 수 있는 컨빅션이 있는 산업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은 계속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를 사서 원화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메리트가 크게 안 보이니까 환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는 계속 장기간 어느 정도 이어질 여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준대가. 네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석가분들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환율을 얘기하면 국내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글로벌 달러 60% 정도 영향을 받고요. 대략적으로 추산을 보면 40%가 한국의 내수의 영향, 수출 산업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저는 더 큰 폭의 상승이 또 한번 오면서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외환 위기에 준하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내세우는 게 다 정책들이 달러를 세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약달러 지지자고, 예전에 1기 때도 하다 안 되니까 관세 매기는데 달러가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당신 국가들이 개입을 해서 그러면서 플라자 합의와 같은
정부 이제 우리 대통령들을 총리를 다 불러가지고 5개 국가를 불러가지고 그때 협정을 맺거든요. 달러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 바로 달러 매도를 하게 됩니다. 수백억 달러를.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 약세 정책을 충분히 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면 글로벌 달러가 또 여기서 더 치고 가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럼 원화 환율도 약간은 이제 횡보하거나 살짝 내림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내수는 힘들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2기 이막 시대가 이제 다가오면서요. 또 우리 박사님께서 네.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네.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뭐 더 좋은 세밀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관련된 특허, 바이오와 관련된 특허들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3, 4위를 차지해요. 그 숫자로 보면 1등은 중국이고요. 예. 근데 중국은 사실은 이제 특허의 승인이 좀 약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중에서 한 10분의 1만 실용성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되는데, 이제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기술적인 저력은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저력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포장이 되어서 어떻게 쇼오프가 되고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인도에 대해서 사실은 성장의 모티브가 딱 꽂힌 것이 뭐냐면은 일단 영토도 넓고 인건비도 싸고 인구는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소비 시장은 커지고,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 중국도 러브콜을 보내고 미국도 트럼프조차도 인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항상 예의로 이 지역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페이버를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도 그럴 수 있는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단순히 이제 누군가 정부가 뭔가 해야 되는 듀티, 의무로 생각하기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연합이 이걸 할 수도 있고요. 기업 협회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외교적인 창구 통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 효율부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충분히 내고와 쇼오프와 우리의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좀 긍정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트럼프 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